지혜야, 하얀 턱시도를 입은 아들이 단상 위에서 고개를 떨구며 무너져 내렸습니다. 신랑이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며 쓰러지는 모습에 하객들의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축가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아들의 입술이 파랗게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나는 미친 듯이 달려가 아들을 안아 올렸지만 그의 몸은 이미 경련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행복해야 할 결혼식장이 순식간에 아비규환의 현장으로 변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것이 치밀하게 계획된 살인의 끝이었다는 것을.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잠깐 꾹꾹 눌러주시면 틀림없이 좋은 일이 찾아올 거예요. 그날도 여느 때처럼 병원에서 늦게 퇴근했습니다. 가을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저녁, 젖은 구두를 현관에서 벗으며 한숨이 나왔어요. 남편이 떠난 지 3년, 이제는 혼자 사는 것도 익숙해졌다고 생각했는데 빈집에 들어설 때마다 여전히 공허함이 밀려왔습니다. 엄마, 나 할 말 있어. 거실로 들어서자 지혜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평소와 달리 얼굴이 환하게 빛나고 있었죠. 26살 아들이 이렇게 들뜬 모습을 본 게 언제였던가. 가슴이 설레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일이니? 내가 맞은편에 앉자 지혜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손가락으로 계속 휴대폰을 만지작거렸죠. 그 모습이 사랑에 빠진 사람 같았습니다. 엄마, 나 결혼하기로 했어. 다음 달에.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내 귀를 의심했어요. 지혜가 휴대폰을 보여주는데 거기에는 아름다운 여성의 사진이 있었죠. 정말 좋은 사람이야. 엄마도 만나면 분명 좋아하실 거야.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결혼 다음 달. 지혜가 누군가를 만난다는 얘기조차 제대로 들은 적이 없었는데. 아니, 작년에 잠깐 소개팅했다가 잘 안 맞아서 정리했다고 하지 않았던가. 말문이 막힌 채 아들을 바라보고만 있었어요. 상대가 누구니? 간신히 물었습니다. 지혜가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죠. 민서연이라는 사람이야. 작년에 얘기했던 기억하시죠? 회사 프로젝트로 만났었어. 기억났습니다. 지혜가 IT 스타트업에서 만난 여자라며 몇 번 언급했던 사람. 하지만 너무 적극적이어서 부담스럽다고 했었죠. 그런데 그 사람과 결혼을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잠깐 그 사람 아니라고 하지 않았니? 부담스럽다고. 지혜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손가락이 더 빨리 휴대폰을 만지작거렸어요. 그때는 몰랐어. 근데 올해 초에 다시 만났는데 정말 운명 같았어. 엄마, 이 사람이 내 평생의 반려자야. 확신에 찬 목소리였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웠어요. 그래서 다음 달에 결혼한다고? 응. 서연이가 해외 발령이 나서 같이 가야 해. 그 전에 결혼하고 싶대. 급한 결혼이었습니다. 뭔가 이상했지만 아들의 행복한 표정을 보니 더 캐묻기가 어려웠어요. 그 사람 다시 만나보고 싶구나. 다음 날 저녁, 지혜가 민서연을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현관문이 열리고 낯선 여성이 들어왔을 때 첫인상부터 뭔가 이상했어요. 너무 화려한 외모, 과도하게 완벽한 메이크업, 그리고 부자연스러울 정도로 환한 미소. 마치 잘 훈련된 모델 같았죠.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민서연입니다. 90도로 인사하는 모습이 정중했지만 왜인지 소름이 돋았습니다. 악수를 나누며 그녀의 눈을 봤는데 웃고 있는 입가와 달리 눈동자는 차갑고 계산적이었어요. 30년 넘게 의사로 수많은 사람을 만났지만 이런 이질감을 느낀 건 처음이었습니다.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서연은 막힘없이 자신을 소개했어요. 33살, 외국계 기업 이사, 연봉 1억 2천만 원, 강남 타워 팰리스 소유. 스펙은 눈부셨죠. 하지만 말하는 내내 시선이 내 얼굴과 거실 곳곳을 스캔하듯 훑었습니다. 우리 집 살림살이를 가늠하는 것 같았어요. 지혜를 정말 사랑합니다. 평생 행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서연의 말투는 유창했지만 감정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대본을 읽는 것 같았죠. 특히 사랑한다는 말을 할 때는 더욱 그랬어요. 텅 빈 울림이었습니다. 1년 전부터 지혜를 알고 지냈다고 들었는데 내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순간 서연의 표정이 미세하게 굳었다가 다시 미소를 지었어요. 네, 처음 봤을 때부터 특별하다고 느꼈어요. 제가 먼저 연락했죠.
포기할 수 없었거든요. 그런데 왜 갑자기 다음 달에? 엄마. 지혜가 급히 말을 잘랐습니다. 얼굴이 빨개진 채 나를 노려봤죠. 서연은 여전히 미소를 유지했지만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리는 걸 봤습니다. 긴장하고 있었어요. 왜일까? 해외 발령이 확정됐어요. 어머님, 함께 가려면 결혼이 필수라서요. 늦춰도 되지만 지혜가 빨리 하고 싶다고 해서. 지혜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나 정말 서연이랑 빨리 인생을 시작하고 싶어. 분노보다는 불안이 치밀었지만 꾹 참았습니다. 지혜를 위해서라도 냉정해야 했어요. 그날 밤 서연이 돌아간 후 지혜와 단둘이 남았습니다. 아들은 들뜬 표정으로 소파에 기대어 있었죠. 행복해 보였어요. 지혜야, 정말 괜찮니? 그 사람과 결혼해도 후회 안 할 자신 있어. 지혜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난 확신해. 서연이가 내 운명이야. 이렇게 확신한 건 처음이야. 서연 씨 부모님은 뭐라고 하시니? 부모님이 안 계셔. 어렸을 때 사고로 돌아가셨대. 그래서 더 외로웠나 봐. 결혼하면 우리 가족이 진짜 가족이 되었으면 좋겠대. 부모가 없다는 것도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것도 마음에 걸렸지만 더 캐묻을 수는 없었습니다. 이미 지혜는 결정한 것 같았으니까요. 침대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서연의 차가운 눈빛이 자꾸 떠올랐어요. 지나치게 적극적으로 접근했다는 것도 마음에 걸렸죠. 무엇보다 그녀의 모든 행동과 말투가 너무나 계산적이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준비한 각본대로 움직이는 것 같았어요. 창밖으로 가을비가 계속 내렸습니다. 빗소리를 들으며 불안한 예감에 잠을 설쳤죠. 내 아들이 무언가 위험한 덫에 걸려든 게 아닐까. 하지만 그때는 그저 막연한 불안일 뿐이었습니다. 그 불안이 곧 끔찍한 현실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결혼 준비는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서연이 모든 걸 주도했죠. 10월 중순 단풍이 물든 주말에 약혼식을 하기로 했는데 약속 사흘 전 서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죄송한데요. 약혼식을 조촐하게 하면 안 될까요? 부모님이 안 계셔서 제 쪽 하객이 거의 없어요. 소화기 너머로 들리는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나 침착했어요. 진짜로 슬픈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었죠. 마치 미리 준비한 대사를 읽는 것 같았습니다. 지혜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휴대폰을 만지작거렸어요. 서연을 위로하고 싶어 하는 모습이 안쓰러웠죠. 약혼식은 소규모로 진행되었습니다. 서연 쪽에서는 딱 3명이 왔는데 모두 회사 동료라고 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들은 서로 어색해 보였습니다. 진짜 동료들 같지 않았죠.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서연이 갑자기 보험 이야기를 꺼낸 거였죠. 약혼식이 끝나고 가족끼리만 저녁을 먹던 중이었는데 그녀는 마치 날씨 얘기하듯 자연스럽게 말했습니다. 지혜 오빠, 우리 서로를 위해 보험 하나씩 들어두면 어떨까요? 지혜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였죠. 결혼도 하기 전에 보험이라니. 보험이요? 왜 갑자기? 해외 생활하면서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해야죠. 요즘 젊은 부부들은 다 그래요. 서연의 설명은 유창했습니다. 서로를 수익자로 하는 생명보험, 상해보험, 질병보험까지. 보장 내역을 줄줄 읊는 모습이 마치 보험 설계사 같았어요. 특히 보험 금액을 말할 때는 눈빛이 번뜩였죠. 각각 3억 정도면 적당할 것 같은데요. 3억이요? 지혜가 놀라서 되물었습니다. 나도 속으로 경악했어요. 신혼부부가 들기에는 터무니없이 큰 금액이었죠. 네. 해외에서는 의료비도 비싸고요. 물론 저도 똑같이 들 거예요. 서로에 대한 책임감의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녀의 말은 그럴듯했지만 나는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왜 그렇게 거액의 보험을 고집하는 걸까? 게다가 여러 보험사에 분산해서 가입하자는 것도 이상했어요. 마치 한 번에 큰 돈이 들어오는 걸 피하려는 것처럼. 며칠 후 더욱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습니다. 서연이 혼인신고를 서두르자고 한 거였어요. 11월 결혼식을 앞두고 있었는데 굳이 10월에 먼저 혼인신고를 하자는 거였죠. 왜 그렇게 급하게? 내가 묻자 서연은 또 그 특유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는 그 미소가 보기만 해도 불쾌했어요. 해외 발령 비자 문제도 있고요. 법적으로 배우자가 되면 여러모로 편리해요. 특히 재산 관리나 의료 결정권 같은 것도요.
논리적인 설명이었지만 뭔가 다른 의도가 숨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지혜는 이미 서연의 말에 설득당한 듯 했어요. 그날 밤 나는 오랜 친구 수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변호사인 그녀에게 서연의 신상을 조사해 달라고 부탁했어요. 민서연 33세 외국계 기업 이사라고 알았어. 한번 알아볼게. 일주일 후 수진이 찾아왔습니다. 그녀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서류 봉투를 건네며 그가 말했죠. 이상해. 이 사람 기록이 너무 깨끗해. 깨끗하다는 게 무슨 뜻이야? 말 그대로야. 너무 완벽해서 오히려 수상해. 4년 전 기록부터만 있어. 그 이전은 아무것도 없어. 4년 전. 그때부터 민서연이라는 사람이 존재하기 시작했다는 거였습니다. 학교 기록은 있지만 동창이나 친구는 찾을 수 없었고, 직장 기록도 있지만 동료들은 그녀를 피상적으로만 알고 있었어요. 마치 유령 같은 존재였죠. 그리고 더 이상한 게 있어. 이 주소 봐. 수진이 가리킨 건 서연의 주민등록 주소였습니다. 경기도의 한 빌라였는데 실제로는 재건축으로 1년 전에 철거된 곳이었어요. 부모님이 사고로 돌아가셨다던 그 기록조차 확인할 수 없었던 겁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내 직감이 맞았어요. 서연은 뭔가를 숨기고 있었고 그것도 아주 큰 것을. 하지만 확실한 증거 없이 지혜에게 말할 수는 없었죠. 사랑에 빠진 아들에게 충격을 줄 수도 있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서연과 단둘이 마주칠 기회가 생겼습니다. 지혜가 회사 야근을 하는 동안 우리 집 근처 카페에서 기다리고 있었죠. 커피를 마시며 마주 앉은 서연의 얼굴이 평소와 달랐어요. 지혜가 없으니 가면을 벗은 듯 했죠. 어머님, 혹시 저를 조사하고 계신 건 아니죠? 돌직구였습니다. 나는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그녀를 똑바로 봤어요. 무슨 뜻이죠? 아시잖아요. 제가 지혜 오빠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걸. 의심받는 건 서운해요. 진심. 그 단어를 말할 때 그녀의 눈은 차가웠습니다. 경고하는 것 같았어요. 더 파헤치지 말라고. 부모님은 어떻게 돌아가셨나요? 내가 화제를 돌렸습니다. 서연의 턱 근육이 미세하게 경직되는 게 보였어요. 교통사고였어요. 제가 어렸을 때라 기억이 잘 안 나지만. 그럼 친척은 계시나요? 없어요. 어머님, 때가 되면 다 말씀드릴 거예요. 너무 서두르지 마세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날이 서 있었습니다. 더 이상 묻지 말라는 경고였죠. 하지만 나는 물러설 수 없었어요. 내 아들이 위험할 수도 있었으니까.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지혜가 전화로 서연과 행복하게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사랑에 빠진 아들의 목소리가 너무나 순수했어요. 그런 아들을 보며 나는 결심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지혜를 지켜야 한다고. 설령 내 의심이 틀렸다 해도 후회하는 것보다는 나았으니까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미 너무 늦었다는 것을. 서연의 계획은 이미 막바지에 이르렀고 내 아들은 그 무서운 함정 속으로 깊이 빠져들고 있었다는 것을. 2024년 11월 3일. 그날은 유난히 맑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하늘이 마치 축복이라도 내리는 것 같았죠. 하지만 내 가슴 속에는 여전히 불안감이 가득했습니다. 호텔 대기실 거울 앞에서 넥타이를 매만지며 나는 복잡한 심경을 감추려 애썼어요. 지혜가 들어왔습니다. 새하얀 턱시도를 입은 아들의 모습에 나는 숨이 멎는 것 같았죠.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지만 나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눈빛 깊은 곳에 희미한 불안이 숨어 있다는 것을. 엄마, 나 잘 어울리죠? 지혜가 조심스럽게 돌며 물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제일 멋지지. 서연 씨가 행운이야. 내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사실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불안감이 도사리고 있었지만 오늘만큼은 아들을 위해 감춰야 했죠. 엄마, 서연이 부모님 대신 고모님이 오셨대요. 아까 인사드렸는데 정말 좋은 분이시더라고요. 지혜의 말에 나는 조금 놀랐습니다. 부모가 없다더니 친척이 있었다는 거였죠. 어쩌면 내가 너무 의심이 많았나 싶은 생각도 들었습니다. 직장으로 가는 길에 신부 측 대기실에 들렀습니다.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단정한 여성이 앉아 있었어요. 우아한 미소를 지으며 일어나 인사했죠. 서연이 고모라고 불렀습니다. 정중히 인사를 했어요. 지혜 어머니시죠?
저희 서연이가 정말 좋은 남자를 만났네요. 감사합니다. 목소리는 따뜻했지만 왠지 모르게 어색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손도 이상하게 차가웠어요. 하지만 그때는 긴장 때문이라 생각했죠. 적어도 친척이 나타난 것만으로도 안심이 되었으니까요. 식장은 150명이 넘는 하객들로 가득했습니다. 대부분 우리 쪽 친척들과 지혜 친구들이었죠. 신부 측 하객은 20명 정도였는데 서연의 고모 외에는 죄다 낯선 얼굴들이었습니다. 웨딩 마치가 울려 퍼졌습니다. 지혜와 함께 레드 카펫을 걸어가는 서연의 떨리는 손이 느껴졌어요. 긴장과 설렘이 뒤섞인 떨림. 하지만 왠지 불안한 떨림 같기도 했죠. 단상에서 지혜와 서연의 모습은 완벽했습니다.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은 그녀는 정말 아름다웠어요. 하지만 결혼선언식이 낭독되는 순간 그녀의 눈빛에서 묘한 긴장감을 포착했습니다. 기쁨이나 감동이 아닌 마치 중요한 거래를 성사시킨 사람 같은 안도감이었죠. 주례사가 시작되고 15분쯤 지났을까요? 지혜의 표정이 갑자기 일그러졌습니다. 처음에는 긴장 때문인가 싶었어요. 결혼식이라 그럴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마에 송글송글 맺히는 땀방울이 예사롭지 않았죠. 지혜가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가는 게 멀리서도 보였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죠. 신음 소리가 마이크를 타고 식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순간 술렁임이 일었어요. 나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본능적으로 뭔가 크게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았죠. 지혜가 무릎을 꺾었습니다. 서연이 재빨리 그를 붙잡았지만 이미 지혜는 의식을 잃어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다음 순간 내 아들이 바닥으로 쓰러졌습니다. 지혜야. 나는 미친 듯이 달려갔습니다. 하객들이 비명을 지르며 일어섰고 누군가는 119를 부르라고 소리쳤죠. 하지만 내 눈에는 오직 바닥에 쓰러진 아들만 보였습니다. 지혜를 조심스럽게 안아 올렸습니다. 몸이 축 늘어졌어요. 눈은 반쯤 감겨 있었고 입술이 파랗게 변해가고 있었죠. 나는 떨리는 손으로 아들의 맥박을 짚었습니다. 희미하게 뛰고 있었지만 점점 약해지고 있었어요. 지혜야, 엄마야. 정신 차려. 희미하게 눈꺼풀이 떨렸습니다. 지혜가 간신히 눈을 떴어요. 초점 없는 눈동자가 나를 찾아 헤맸죠. 입술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나는 귀를 바짝 댔어요. 엄마, 뭔가 이상해요. 아침에 서연이가 영양제라고 말을 끝맺지 못했습니다. 지혜의 눈이 스르르 감겼어요. 동시에 몸 전체가 경련을 일으키며 고통스러운 표정을 지었죠.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들것에 지혜를 옮기는 동안 나는 서연을 봤어요. 놀랍게도 그녀는 너무나 침착했습니다. 땀방울 하나 흘리지 않고 구급대원들에게 지혜의 상태를 설명하고 있었죠. 마치 미리 준비한 것처럼. 평소 건강했고요. 오늘 아침에 종합 영양제를 복용했습니다. 결혼 준비로 피곤해서 제가 특별히 준비한 거예요. 영양제. 지혜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 떠올랐습니다. 나는 서연의 팔을 잡았어요. 그 영양제 뭘 준 거요? 서연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곧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바뀌었죠. 해외 직구로 산 프리미엄 영양제예요. 왜 그러세요? 설마 그게 문제가? 구급대원이 서두르라고 재촉했습니다. 나는 할 수 없이 구급차에 올랐어요. 서연도 타려고 했지만 나는 막았습니다. 당신은 오지 마세요. 하객들 정리나 하고 있어요. 차가운 내 목소리에 서연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반박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순순히 물러났죠. 병원까지 가는 내내 의료진이 지혜에게 응급처치를 했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씌우고 링거를 꽂고 심장박동을 체크했죠. 모니터에서 들리는 아들의 심장 소리가 점점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멎고 있습니다. 제세동기 준비. 구급대원의 말에 내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지혜의 손을 꼭 잡으며 기도했어요. 제발 살려달라고. 내 아들을 살려달라고. 응급실에 도착하자마자 지혜는 중환자실로 실려갔습니다. 나는 복도에 주저앉았어요.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1시간 같기도 하고 1년 같기도 했습니다. 중환자실 문이 열렸습니다. 의사의 굳은 표정을 본 순간 나는 모든 걸 예감했어요. 죄송합니다. 환자분이 심정지가 왔습니다.
급성 중독 증상으로 보입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의사의 말이 흐려졌습니다. 아니, 내 귀가 듣기를 거부했는지도 모르죠. 중독. 그 단어만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간신히 물었습니다. 의사가 안타까운 표정으로 설명했어요. 독성 물질이 검출되었습니다. 정확한 성분 분석은 시간이 걸리겠지만 치사량에 가까운 양이었습니다.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죽었다는 현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결혼식장에서 턱시도를 입고 행복해하던 아들이 이렇게 갑자기 가다니. 병원 복도에 서연이 나타났습니다. 그녀의 고모라는 사람도 함께였죠. 서연이 다가와 슬픈 표정을 지었지만 그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내가 죽였어. 내가 그녀의 멱살을 잡으며 소리쳤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놀라 말렸지만 나는 놓지 않았죠. 아침에 뭘 먹인 거야? 영양제가 아니었어. 그렇지. 서연이 억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녀의 고모라는 사람이 나를 말리며 위로했지만 그들의 손길조차 거지처럼 느껴졌어요. 화장합시다. 지혜도 그걸 원했을 거예요. 서연의 말에 나는 전율했습니다. 아들이 죽은 지 채 1시간도 안 됐는데 화장을 하자고. 그것도 부검도 하기 전에. 절대 안 돼. 부검을 해야 해. 내 아들이 왜 죽었는지 알아야겠어. 내 단호한 목소리에 서연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처음으로 그녀의 완벽한 가면에 균열이 생기는 것을 봤죠. 장례식장의 향 냄새가 숨을 막히게 했습니다. 국화꽃 향기와 향초 냄새가 뒤섞여 머리가 어지러웠죠. 나는 영정사진 앞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지혜의 웨딩 사진을 급하게 영정으로 만들었는데 그 환한 미소가 더욱 가슴을 찢어 놓았어요. 불과 이틀 전 찍은 사진이 벌써 영정이 되다니. 조문객들이 끊임없이 들어왔습니다. 친척들, 지혜 친구들, 회사 동료들. 모두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26살에 그것도 결혼식 날 신랑이 죽다니. 그런데 이상한 것은 서연의 행동이었습니다. 상주석에 앉아 조문객들을 맞이하는 그녀의 모습은 지나치게 완벽했어요. 슬픔에 잠긴 표정, 떨리는 목소리, 가끔씩 훔치는 눈물까지. 하지만 나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모두 연기라는 것을. 더욱 기가 막힌 것은 그녀가 조의금을 직접 관리하겠다고 나선 것이었습니다. 보통은 유족이 하는 일인데 서연은 자신이 아내니 당연하다는 듯이 조의금 봉투를 받아들였죠. 나는 그 모습을 보며 속으로 치가 떨렸지만 조문객들 앞에서 소란을 피울 수는 없었습니다. 조문객이 뜸해진 새벽 2시경 나는 밖으로 나가 바람을 쐴습니다. 갑자기 아들을 잃은 충격에 혼이 나가서 꿈인지 생시인진 구분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서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장례식장 뒤편에서 누군가와 통화하는 것 같았어요. 나는 본능적으로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네, 계획대로 됐어요. 이제 보험금만 받으면.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계획대로. 보험금. 나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녹음을 시작했어요. 하지만 서연의 목소리는 곧 멀어졌고 더 이상 들리지 않았죠. 다시 빈소로 돌아온 나는 서연을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슬픔에 잠긴 아내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조문객이 오면 눈물을 흘리고 가면 다시 무표정해지는 그 얼굴이 소름 끼쳤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이 충격적인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지혜를 화장하는 게 좋겠습니다. 나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부검 결과도 나오지 않았는데 화장이라니. 더구나 우리 집안은 대대로 매장을 해왔는데 말이죠. 무슨 소리요? 아직 부검 결과도 안 나왔는데. 지혜가 평소에 화장을 원했어요. 자연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거짓말. 내 아들은 한 번도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나중에 부모님 곁에 묻히고 싶다고 했었죠. 나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됩니다. 부검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절대 안 돼요. 서연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하지만 곧 슬픈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숙였죠. 알겠습니다. 어머님 뜻을 따르겠습니다. 너무 쉽게 물러서는 것이 오히려 더 의심스러웠습니다. 무언가 다른 수를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날 오후 보험회사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나는 복도로 나가 전화를 받았죠. 박소희님이시죠? 고 박지혜님의 보험금 지급 관련해서 연락드렸습니다. 보험금이요? 무슨 보험 말입니까?
네. 박지혜님께서 2달 전에 저희 회사 생명보험에 가입하셨는데요. 보험금이 3억 원입니다. 수익자가 배우자 민서연님으로 되어 있네요. 3억. 그 금액에 나는 현기증을 느꼈습니다. 2달 전이면 정확히 혼인신고를 한 직후였죠. 보험회사 직원이 계속 말했습니다. 그런데 가입 후 이렇게 빨리 사고가 나서 저희도 조사를 좀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조사요? 네. 이런 경우는 보험 사기 가능성도 있어서요. 특히 사망 원인이 중독이라고 하셔서. 혹시 경찰 조사 결과나 부검 결과가 나오면 저희에게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는 다리에 힘이 풀려 벽에 기댔습니다. 3억이라니. 지혜가 그런 거에게 보험을 들었다는 것도, 그것을 나에게 숨겼다는 것도 충격이었죠. 아니, 정확히는 서연이 들게 한 것이겠지만, 빈소로 돌아가니 서연이 누군가와 또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숨기지도 않고 대놓고 했죠. 네, 언니. 괜찮아요. 어머님이 화장을 반대하셔서. 네, 알겠어요. 그녀가 끊고 나서 나는 물었습니다. 누구와 통화했소? 언니요. 미국에 있는데 걱정하고 계셔서요. 오시고 싶어 하시는데 일정이 안 맞아서. 또 그 핑계였습니다. 나는 문득 결혼식장에서 본 그녀의 고모가 떠올랐어요. 분명히 봤는데 왜 미국에 있다는 언니 얘기가 나오는 건지. 하지만 그때는 너무 정신이 없어서 제대로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밤이 깊어 갈수록 의심은 더욱 커졌습니다. 서연은 빈소를 지키면서도 계속 무언가를 계산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가끔씩 휴대폰으로 뭔가를 검색하고 메모를 하고 마치 다음 수순을 짜는 것 같았죠. 새벽, 나는 잠시 조는 척을 했습니다. 그러자 서연이 조심스럽게 일어나 밖으로 나갔어요. 나는 살금살금 그녀를 따라갔죠. 그녀는 주차장에서 누군가를 만나고 있었습니다. 남자였어요. 너무 어두워서 얼굴은 잘 보이지 않았지만 둘의 대화는 들을 수 있었습니다. 언제까지 이 연극을 해야 돼?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서연이 대답했죠. 조금만 더 참아. 장례까지만 하면 돼. 그때까지는 의심받으면 안 되니까. 3억이면 우리가 새 출발하기에 충분하지 않아? 보험금은 바로 안 나와. 게다가 시어머니가 부검을 고집하고 있었어. 일단 화장을 시켜야 하는데. 나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소름이 온몸을 감싸는 느낌이 들었어요. 내 아들을 죽이고도 모자라 다른 남자와 새 출발을 계획하고 있다니. 그들이 헤어진 후 나는 빈소로 돌아왔습니다. 서연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다시 상주석에 앉았죠. 나는 그녀를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진실을 밝히고 이 악마 같은 년을 단죄하겠다고. 부검 결과가 나온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시신을 인수해 간 진나흘만이었죠. 나는 서연과 함께 결과를 들으러 갔습니다. 가는 내내 서연은 초조해 보였어요. 평소의 침착함은 온데간데 없이 계속 손가락으로 무릎을 두드렸죠. 담당 의사가 부검 결과를 설명했습니다. 사인은 급성 디기탈리스 중독입니다. 치사량의 강심제 성분이 검출되었어요. 디기탈리스. 그 단어에 나는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내 아들이 독살당했다는 확실한 증거였죠. 의사가 계속 말했습니다. 복용 시간은 사망 2시간에서 3시간 전으로 추정됩니다. 아마 아침 식사 때 섭취한 것 같은데 음식이나 약에 섞여 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나는 서연을 돌아봤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해져 있었어요. 하지만 곧 슬픈 표정을 지으며 말했죠. 어떻게 이런 일이? 지혜가 왜? 연기가 역겨웠습니다. 나는 그녀의 멱살을 잡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아직은 때가 아니었으니까. 확실한 증거를 잡아야 했습니다. 병원을 나오며 서연이 말했습니다. 이제 경찰 조사를 받아야겠네요. 누가 지혜를 죽였는지 꼭 밝혀야 합니다. 그 뻔뻔한 모습에 나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그래, 꼭 밝혀지고 말 거다. 내가 내 아들을 죽였다는 것을. 그리고 너는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거라고. 장례를 치른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나는 여전히 악몽 같은 현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죠.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이 모든 것이 꿈이었기를 바랐지만 빈 집안의 적막이 잔인한 진실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지혜의 방은 그대로였어요. 결혼 준비를 하며
사둔 물건들이 먼지만 쌓여가고 있었죠. 그날도 나는 수진을 만나기 위해 강남으로 향했습니다. 서연에 대한 조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듣기 위해서였죠. 약속 시간보다 일찍 도착한 나는 근처 호텔 로비에서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어요. 호텔 2층 연회장에서는 결혼식이 한창이었습니다. 우연히 화장실을 가던 중 열린 문틈으로 본 신랑 신부의 모습이 행복해 보였죠. 불과 한 달 전 내 아들도 저렇게 행복했을 텐데. 가슴이 미어지는 것을 참으며 발걸음을 돌리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조카가 참 예쁘구먼. 익숙한 목소리에 나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돌아보니 화려한 한복을 입은 여성이 젊은 여자와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그 얼굴을 본 순간 나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서연의 고모였어요. 분명 미국에 있다던 언니도 아니고 고모라던 그 사람이 여기서 뭐라는 거지. 나는 본능적으로 기둥 뒤에 몸을 숨기고 그들을 지켜봤습니다. 그때 여자 목소리가 들렸죠. 자네가 이번엔 신부 고모 역할이군. 나는 신랑 삼촌이야. 뒤를 돌아보니 중년 남자가 역시 한복을 입고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것은 그들의 대화 내용이었어요. 오늘은 대사가 좀 많네. 우리 조카가 좋은 짝을 만나서 다행이다. 잘 부탁한다. 이런 거지. 맞아. 근데 저번 결혼식 때보다는 나은 것 같아. 그때는 신랑이 좀 이상했잖아. 뭐였더라? 박지혜? 박지혜. 그 이름이 나왔을 때 나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이 사람들은 연기자였던 겁니다. 내 아들의 결혼식에 와서 서연의 고모 행세를 했던 것이죠. 아, 맞아. 그 신랑이 결혼식 도중에 쓰러졌다며 뉴스에서 봤어. 여자가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참 안 됐지. 그런데 우리가 뭐 어쩌겠어. 돈 받고 하는 일인데. 하루에 50만 원씩 주는데 마다할 이유가 있나? 나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그들의 모습을 동영상으로 찍기 시작했습니다. 증거를 남겨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죠. 두 사람은 곧 연회장 안으로 들어갔고 나는 그들을 따라갔습니다. 결혼식장 안에서 그들은 완벽한 친척 역할을 했어요. 하객들과 인사를 나누고 축의금을 받고 심지어 눈물까지 흘렸죠. 그 모습을 보며 나는 구역질이 날 것 같았습니다. 내 아들의 결혼식에서도 저렇게 연기했겠구나. 나는 그들의 따뜻한 말에 속아 안심했었는데. 1시간쯤 지났을까요? 결혼식이 끝나고 그들이 밖으로 나왔습니다. 나는 조심스럽게 뒤를 따랐죠. 주차장에서 그들은 한복을 벗고 평상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바로 옆 호텔로 향했어요. 그곳에서도 결혼식이 있는 모양이었습니다. 빨리 가자. 3시에 또 있잖아. 남자가 서두르며 말했습니다. 하루에 여러 결혼식을 돌며 가짜 친척 노릇을 하는 거였어요. 나는 그들이 들어간 호텔 이름을 메모하고 수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진아, 지금 당장 와줄 수 있어. 놀라운 걸 발견했어. 30분 후 수진과 만난 나는 찍어둔 동영상을 보여줬습니다. 수진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죠. 이 사람들이 서연의 고모라고? 그래. 결혼식 때 분명히 봤어. 근데 연기자였던 거야. 돈 받고 친척 노릇을 하는. 수진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이런 에이전시가 있다는 얘기는 들었어. 상견례나 결혼식에 갈 친척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런데 설마 살인범이 이용할 줄은. 나는 그 호텔들의 결혼식 일정을 확인해 봤습니다. 놀랍게도 한 달에 수십 건의 결혼식이 있었고 그중 상당수가 친척 대행을 이용한다는 소문이 있었죠. 수진이 수소문 끝에 그 에이전시의 연락처를 알아냈습니다. 다음 날 나는 가명으로 그 에이전시에 연락했습니다. 아들이 결혼하는데 친척이 없어서 대신 와줄 사람이 필요하다고 했죠. 상담원은 친절하게 설명했습니다. 하루에 50만 원이고요. 상견례는 30만 원입니다. 연기 경력이 있는 분들이라 자연스러우실 거예요. 혹시 민서연이라는 분도 이용했나요?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상담원이 경계하는 목소리로 물었죠. 고객 정보는 말씀드릴 수 없는데요. 누구신지. 나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어요. 수진이 며칠 더 조사한 결과 충격적인 사실들이 드러났습니다. 그 연기자들은
최근 3년간 민서연의 결혼식에 4번이나 참석했다는 거였죠. 매번 다른 신랑이었지만 신부는 항상 민서연이었습니다. 소희야, 이거 완전히 계획적인 연쇄 범죄야. 친척이 없다고 속이고 가짜 친척까지 동원해서 신랑 측을 안심시킨 다음. 소진의 말을 들으며 나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내 아들이 얼마나 교묘한 함정에 빠졌는지 이제야 깨달았어요. 서연은 처음부터 지혜를 목표로 삼고 접근했던 겁니다. 1년간의 구애도 헌신적인 모습도 모두 계산된 연기였죠. 그날 밤 나는 지혜의 일기장을 다시 펼쳤습니다. 서연과의 만남에 대한 기록을 찾기 위해서였죠. 그리고 충격적인 구절을 발견했습니다. 서연이 부모님이 어렸을 때 사고로 돌아가셔서 혼자 자랐다고 한다. 그래서 가족의 따뜻함을 늘 그리워했다고. 나랑 결혼하면 정말 행복한 가정을 만들고 싶다고 했다. 왠지 마음이 아팠다. 서연은 지혜의 동정심을 이용했던 겁니다. 불쌍한 제시도 피계속 과거를 꾸며내고 외로운 여자를 연기하며 지혜의 마음을 녹였던 거죠. 그리고 결혼이라는 약점을 잡자마자 서둘러 혼인신고를 했고 가짜 친척까지 동원해 완벽한 신부를 연출했습니다. 나는 주먹으로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라 견딜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더 큰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이렇게 치밀한 연을 과연 법으로 처벌할 수 있을까? 연기자들의 신원을 확인하려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A전 씨는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협조하지 않았고 연기자들도 돈만 받고 한 일이라 서연의 개인정보는 전혀 모른다고 했죠. 하지만 나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이 퍼즐의 조각들을 하나씩 맞춰가다 보면 반드시 서연의 정체를 밝힐 수 있을 거라 믿었어요. 무엇보다 내 아들의 원한을 풀어줘야 했으니까요. 부검 결과가 나온 후 경찰 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디기탈리스라는 명백한 독극물이 검출되었으니 이제는 단순한 사고가 아닌 살인 사건이 된 거였죠. 하지만 서연의 대응은 놀라울 정도로 침착했습니다. 마치 이런 상황까지도 예상했다는 듯이 경찰서 조사실에서 나는 서연과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형사가 우리 사이에 앉아 질문을 시작했죠. 서연은 검은 정장을 입고 단정하게 앉아 있었는데 그 모습이 오히려 소름 끼쳤습니다. 남편을 독살한 혐의를 받는 사람 치고는 너무나 태연했으니까요. 민서연 씨, 결혼식 당일 아침에 남편분께 뭘 드렸습니까? 형사의 질문에 서연은 슬픈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종합, 영양제요. 결혼 준비로 피곤해하길래 제가 특별히 준비한 거예요. 매일 먹던 거였습니다. 어디서 구입한 겁니까? 해외 직구 사이트에서요. 프리미엄 제품이라고 해서 샀어요. 영수증도 있습니다. 서연이 준비해 온 서류를 꺼냈습니다. 깔끔하게 정리된 영수증과 제품 설명서까지. 형사가 서류를 검토하는 동안 나는 서연의 표정을 살폈어요. 눈 하나 깜빡이지 않는 그 침착함이 더욱 의심스러웠죠. 조사가 끝난 후 나는 곧바로 수진을 만났습니다. 그녀도 독자적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었어요. 소희야, 충격적인 걸 찾았어. 수진이 건넨 서류를 보는 순간 나는 숨이 막혔습니다. 첫 번째 결혼. 2021년 6월 김태준과 결혼. 같은 해 10월 급성 신부전으로 사망. 사망보험금 1억 5천만 원. 나는 숨이 막혔습니다. 수진이 담배를 깊게 빨아들이며 말을 이었죠. 김태준 씨는 평소 건강했대. 수영을 즐길 정도로. 그런데 결혼 4달 만에 갑자기 신부전이라니. 두 번째 페이지. 2022년 3월 이준호와 결혼. 2022년 8월 교통사고로 사망. 사망보험금 2억 원. 교통사고. 맞아. 수상해. 새벽에 혼자 운전하다가 가드레일을 들이받았대. 그런데 목격자도 없고 블랙박스도 고장이었다고 해. 세 번째 페이지를 넘기는 내 손은 이미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2023년 5월 강우진과 결혼. 2023년 11월 음독 자살. 보험금 2억 5천만 원. 자살이라고? 내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수진이 고개를 저으며 설명했어요. 유서가 있었대. 우울증 치료를 받고 있었다고. 그런데 이상한 건 결혼 전까지는 우울증 기록이 전혀 없었다는 거야.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 2024년 11월 박지혜와 결혼. 결혼식 당일 디기탈리스 중독으로 사망.
사망보험금 3억 원. 4명의 남성. 모두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 모두 결혼 후 6개월 이내에 사망. 그리고 점점 늘어나는 보험금. 1억 5천, 2억, 2억 5천, 3억. 나는 서류를 내려놓고 머리를 감쌌습니다. 현기증이 났어요. 내 아들이 네 번째 희생자였다니. 그것도 가장 많은 보험금을 노린. 이년은 연쇄 살인범이야. 수진이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게 있어. 이 남자들의 공통점을 찾았는데. 수진이 노트북을 돌려 보여줬습니다. 화면에는 4명의 남성 사진이 나란히 있었어요. 나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놀랍도록 비슷했던 거예요. 단정한 외모, 온화한 인상, 지적인 분위기. 마치 한 사람을 4번 그린 것 같았죠. 외모뿐만 아니야. 모두 부모님이 한 분만 계시거나 일찍 돌아가신 경우야. 형제자매도 없거나 사이가 멀고. 그리고 수진이 잠시 말을 멈추고 나를 봤습니다. 그 눈빛에서 나는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뭐야? 말해. 모두 고소득자였어. 안정적인 직장에 상당한 자산을 가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4명 모두.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김태준 씨는 의사, 이준호 씨는 변호사, 강우진 씨는 IT, 기업 임원, 그리고 지혜는 대기업 과장. 모두 높은 보험금을 들 수 있는 조건이었지. 내가 간신히 말했습니다. 점점 보험 금액이 늘어났다는 것도 소름 끼쳤어요. 마치 실험이라도 하는 것처럼. 수진이 담배를 비벼 끄며 말했습니다. 이년은 철저히 타깃을 정해. 가족이 많지 않아서 보호받기 어려운 남성. 순하고 의심을 잘 안 하는 성격. 그리고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상태. 완벽한 먹잇감이지. 나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살을 파고들었지만 아픔을 느낄 수 없었어요. 분노가 모든 감각을 마비시켰으니까. 그런데 경찰은 왜 이걸 몰랐을까? 내 질문에 수진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각각 다른 지역이었어. 서울, 부산, 대구, 그리고 이번엔 다시 서울. 게다가 사망 원인도 다 달라. 신부전, 교통사고, 자살, 중독사. 연결점을 찾기 어려웠겠지. 악마 같은 년. 지역을 옮겨 다니며 사망 원인도 다르게 해서 연쇄 살인을 숨긴 거였습니다. 전 남편들의 가족은? 김태준 씨는 어머니만 계셨는데 치매로 요양원에. 이준호 씨는 아버지가 계셨지만 작년에 암으로 돌아가셨고. 강우진 씨는 양부모님이 계신데. 수진이 전화번호가 적힌 메모를 건넸습니다. 만나볼 생각이야?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른 피해자, 가족들을 만나야 했어요. 혼자서는 이 악마를 잡을 수 없다는 걸 알았으니까. 이틀 후, 나는 강우진의 양아버지를 만났습니다. 카페에서 마주 앉은 그의 얼굴은 내 것만큼이나 초췌했어요. 아들을 잃은 아버지의 얼굴은 다 비슷한가 봅니다. 우진이가 정말 자살한 게 아니라고요? 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나는 수진이 조사한 자료를 보여주며 설명했어요. 가명 민서연, 아니 그녀의 진짜 이름은 뭔지도 모르는 그 여자의 연쇄 범죄에 대해.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우진이가 그럴 아이가 아니라는 걸. 그렇게 일도 잘하고 미래를 계획하던 애가. 그가 가방에서 사진을 꺼냈습니다. 강우진의 결혼 사진이었어요. 그 옆에 서 있는 서연의 모습을 보니 또다시 분노가 치밀었죠. 그 사람 정말 좋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우진이한테 그렇게 잘해줬거든요. 매일 아침 출근길 챙겨주고 야근하면 도시락도 싸다 주고. 지혜한테 했던 것과 똑같았습니다. 완벽한 아내 연기. 그것으로 주변 사람들을 안심시킨 다음 결정적인 순간에. 그런데 이상한 게 하나 있었어요. 강우진의 아버지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우진이가 죽기 일주일 전에 그 사람이 우진이 명의로 된 통장을 다 정리했대요. 적금도 해지하고 주식도 다 팔고. 우진이가 이상하다고 했는데 큰 투자 기회가 있다고 했다나요. 역시 나였습니다. 죽이기 전에 재산을 정리한 거였죠. 보험금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챙기려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제 서연의 정체는 확실해졌어요. 연쇄 살인범, 보험금을 노리고 남성들을 살해한 악마. 하지만 문제는 증거였습니다. 정황은 명백하지만 법정에서
인정받을 만한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했어요. 그날 밤 나는 결심했습니다. 법이 그녀를 처벌하지 못한다면 내가 직접 나서야 한다고. 4명의 남성들을 위해서라도. 수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진아, 서연이 지금 어디 있는지 알 수 있을까? 왜? 설마 무슨 짓을 하려는 건 아니지? 아니야. 그냥 감시하고 싶어서. 거짓말이었습니다. 나는 이미 마음을 정했어요. 이 악마가 5번째 희생자를 만들기 전에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수진이 건넨 사진을 보는 순간 나는 다시 한번 충격에 빠졌습니다. 한재민, 28세. 강남의 한 로펌 변호사. 단정한 정장을 입은 그의 모습은 영락없이 지혜와 닮아 있었어요. 같은 온화한 인상, 같은 지적인 분위기, 같은 순한 눈매. 서연이 또다시 같은 타입의 남성을 노리고 있었던 겁니다. 언제부터 만났대? 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진이 담배를 피우며 대답했죠. 올해 8월부터. 지혜가 죽기 3달 전이야. 3달 전. 그러니까 이미 지혜와 결혼을 준비하면서 다음 목표물을 물색하고 있었다는 거였습니다. 그 치밀함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수진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게 있어. 한재민 씨도 이미 보험에 가입했더라고. 그것도 4개나. 보험 증서 사본을 확인하니 총 보험금은 4억이었습니다. 3억에서 4억으로. 점점 액수가 커지고 있었죠. 그리고 수익자는 당연히 민서연. 결혼 예정일은 2달 후야. 1월 중순. 수진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녀의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그리고 소희야. 한재민 씨 아버지도 작년에 돌아가셨어. 어머니만 계신데 지방에 사셔. 또다시 똑같은 패턴이었습니다. 가족이 적은 남성을 노리는 이 악마 같은 년. 나는 주먹을 쥐었다, 폈다를 반복했어요. 이번에는 막아야 했습니다. 5번째 희생자가 나오기 전에. 한재민 씨 연락처를 알 수 있을까? 소희야, 무슨 생각이야? 그냥 보고만 있을 순 없어. 경고라도 해야지. 수진은 한숨을 쉬며 메모지를 건넸습니다. 로펌 연락처와 근무 시간이 적혀 있었어요. 다음 날 오후 나는 한재민이 근무하는 로펌을 찾았습니다. 퇴근 시간을 기다려 로비에서 그를 기다렸죠. 오후 7시 정장을 입고 나온 한재민의 모습을 보니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정말 지혜를 보는 것 같았으니까요. 한재민 변호사님? 내가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그가 돌아봤을 때 나는 그 맑은 눈동자에서 지혜의 그림자를 봤어요. 순수하고 일심을 모르는 눈. 바로 서연이 노리는 그런 눈이었죠. 네, 어떻게 절 아시죠? 잠시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민서연 씨에 대해서. 서연의 이름이 나오자 그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연인의 이름을 들은 남자의 표정. 그것이 더욱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서연을 아세요? 어떤 관계이신지. 저는 그녀의 전 남편의 어머니입니다. 한재민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당황한 표정이 역력했죠. 우리는 로펌 근처 조용한 카페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전 남편이라니요. 서연은 초혼이라고. 아닙니다. 제 아들과 올해 11월에 결혼했어요. 그리고 결혼식 당일.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모든 것을 털어놨습니다. 지혜의 죽음, 디기탈리스 독살, 3억 보험금, 그리고 서연의 진짜 정체와 이전 남편들의 죽음까지. 한재민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졌어요. 하지만 예상과 달리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믿을 수가 없어요. 서연이 그런 사람일 리 없어요. 한재민 씨, 이것 좀 보세요. 나는 수진이 준비해준 자료를 꺼냈습니다. 이전 남편들의 사망 증명서, 보험금 수령 내역, 가짜 친척 연기자들의 증언 영상까지. 하지만 한재민은 여전히 믿으려 하지 않았어요. 이게 조작된 게 아니라는 걸 어떻게 믿죠? 서연은 저한테 정말 잘해줘요. 매일 아침 출근길에 커피 사다 주고, 늦게 끝나면 데리러도 오고. 똑같았습니다. 지혜가 했던 말과 똑같았어요. 완벽한 연인을 연기하는 서연에게 완전히 빠져 있었던 거죠. 한재민 씨도 보험 들으셨죠? 4억짜리. 한재민이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아세요? 서연이 권했겠죠. 서로를 위한 거라면서. 요즘 젊은 부부들은 다 한다면서. 그게 뭐가 잘못됐어요? 한재민 씨. 나는 간절한 마음으로 말했어요. 제 아들도 똑같이 생각했어요.
결혼식 당일까지도. 제발 늦기 전에 그 사람을 떠나세요. 한재민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의 눈에는 분노가 서려 있었어요. 모르는 분이 와서 이런 터무니없는 이야기를. 서연이 불쌍해요. 사랑하는 남편을 잃고 얼마나 힘들었을 텐데. 전 시어머니라는 분이 이런 의혹을. 한재민이 카페를 나가버렸습니다. 나는 무력하게 앉아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예상은 했지만 사랑에 빠진 사람을 설득하기는 불가능했죠. 바로 내 아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나는 불안감에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한재민을 만난 것이 실수였을까? 서연에게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 새벽 2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불길한 예감에 전화를 받았죠. 어머님은 오늘 한재민을 만나셨더군요. 서연이었습니다. 차가운 목소리가 수화기를 통해 전해졌어요. 심장이 쿵쾅거렸지만 애써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만났다. 내 정체를 알려줬지. 쓸데없는 일을 하셨네요. 재미는 절 믿어요. 어머님보다 훨씬 더. 그녀의 목소리에는 조롱이 섞여 있었습니다. 나는 이를 악물었어요. 내 범죄를 반드시 밝혀낼 거다. 범죄, 무슨 범죄요? 전 그저 불행한 사고로 남편을 잃은 여자일 뿐입니다. 법적으로도 그렇게 결론 났고요. 디기탈리스는 어떻게 설명할 거냐?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서연의 목소리가 더욱 차갑게 변했어요. 조심하세요, 어머님. 지혜처럼 되고 싶지 않으시다면. 협박이었습니다. 노골적인 협박. 하지만 녹음할 겨를도 없이 전화는 끊어졌어요. 나는 핸드폰을 쥔 채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서연이 나를 역추적하기 시작했다는 건 위험 신호였습니다. 하지만 물러설 수 없었어요. 한재민과 그가 꿈꾸는 미래를 구해야 했고, 무엇보다 내 아들의 복수를 해야 했으니까. 다음 날부터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집 앞에 검은 세단이 하루 종일 서 있었고, 병원으로 가는 길에도 누군가 따라오는 기분이 들었어요. 핸드폰으로는 이상한 문자가 오기 시작했죠. 그만두세요. 더 이상 파헤치지 마세요. 후회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나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아니, 멈추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런 협박이 서연의 불안감을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했죠. 그녀가 두려워하고 있다는 증거였으니까. 나는 수진에게 연락해 신변 보호를 부탁했고, 동시에 더 적극적으로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2달 후면 한재민과 서연의 결혼식. 그 전에 반드시 모든 것을 끝내야 했습니다. 경찰서를 나오며 느낀 무력감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담당 형사의 난감한 표정이 아직도 눈에 선했어요. 정황상 의심스럽지만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는 그 한마디가 내 가슴에 대모처럼 박혔죠. 서연이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했는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법의 허점을 교묘하게 이용한 완벽한 범죄였어요. 겨울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공기가 폐를 짓눌렀습니다. 지혜가 떠난 지 석 달. 나는 매일 같은 악몽에 시달렸어요. 턱시도를 입은 채 쓰러지는 아들의 모습이 잠들 때마다 나를 괴롭혔죠. 하지만 무너질 수는 없었습니다. 법이 그녀를 처벌하지 못한다면 내가 직접 나서야 했으니까요. 강우진 씨의 아버지와 다시 만난 건 12월 초였습니다. 카페 구석자리에 마주 앉은 그의 얼굴은 여전히 슬픔에 잠겨 있었어요. 하지만 눈빛만은 달랐죠. 복수의 의지가 불타고 있었습니다. 이준호 씨 아버지와도 연락이 닿았어요. 그분도 아들의 죽음을 의심하고 계셨대요. 그가 건넨 메모지에는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김태준 씨의 경우는 어머니가 치매로 요양원에 계셔서 직접적인 도움을 받기는 어려웠지만 조카가 있다는 정보를 얻었어요. 4명의 피해자, 그리고 그들의 가족들. 우리는 하나의 목적으로 뭉치기 시작했습니다. 첫 모임은 수진의 사무실에서 가졌습니다. 답답한 공간에 우리 5명이 둘러앉았어요. 각자의 사연을 나누며 눈물도 흘렸지만 결국 하나의 결론에 도달했죠. 우리가 직접 증거를 찾아 서연을 무너뜨려야 한다고. 일단 24시간 감시가 필요합니다. 그녀의 모든 행동을 기록하고 결정적인 순간을 포착해야 해요. 수진이 지도를 펼치며 말했습니다. 서연이 한재민과 함께 사는 아파트, 그녀가 다니는 회사, 자주 가는 장소들이 빨간 펜으로 표시되어 있었어요. 우리는 교대로 감시 일정을 짰습니다.
이준호 씨 아버지가 은퇴한 택시 기사였던 게 큰 도움이 되었죠. 그의 차로 미행하기에 완벽했으니까요. 첫 감시에서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서연이 매주 수요일 오후에 강남의 한 오피스텔을 방문한다는 거였어요. 2~3시간 머물다 나오는데 그때마다 검은 가방을 들고 있었죠. 뭔가 수상했습니다. 그 오피스텔 1205호 명의를 확인해 봤더니 박서연이라는 사람이에요. 수진의 말에 심장이 쿵 떨어졌습니다. 박서연. 민서연이 가명이었다면 진짜 이름은 박서연일 수도. 그곳에 뭔가 비밀이 숨겨져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한편 한재민에게 접근하는 작전도 시작했습니다. 직접 만나는 건 이미 실패했으니 다른 방법을 써야 했죠. 강우진 씨 아버지가 좋은 아이디어를 냈어요. 로펌의 법률 상담 의뢰인으로 가면 어떨까요? 그렇게 해서 나는 상속 문제로 고민하는 의뢰인이 되어 한재민의 상담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몇 번은 그저 변호사와 의뢰인의 관계였어요. 하지만 점차 신뢰를 쌓아가며 사적인 대화도 나누게 되었죠. 그가 결혼을 앞두고 있다는 것, 서연과 행복한 미래를 꿈꾸고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지혜와 같은 길을 가고 있었어요. 어느 날 상담실에서 서류를 검토하던 중 그의 손목에 있는 멍을 발견했습니다. 소매로 가리려 했지만 제 눈을 피할 수는 없었죠. 손목이 어떻게 된 겁니까? 아, 이거요? 제가 좀 덜렁대서 문에 부딪혔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변호사의 손목에 저런 멍이 우연히 생길 리 없었죠. 누군가 잡은 자국이 분명했어요. 서연의 본색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는 걸까? 감시를 시작한 지 한 달째 결정적인 장면을 포착했습니다. 서연이 그 오피스텔에서 나오는데 함께 있던 사람이 놀랍게도 보험 설계사였어요. 이준호 씨 아버지가 찍은 사진을 확대해 보니 서류에 한재민이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보였죠. 또 보험을 추가로 들고 있었던 겁니다. 이번엔 얼마일까? 총 6억. 이미 4억 들었는데 2억을 더 추가했어. 이제 본격적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수진의 사무실에 다시 모인 우리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어요. 먼저 한재민에게 진실을 알리되 충격을 최소화할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나는 USB에 모든 증거를 담았습니다. 4명의 전 남편들 사진과 사망 기록, 보험금 수령 내역, 가짜 친척 연기자들의 증언, 그리고 최근 포착한 보험 서류까지. 이것을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가 관건이었죠. 기회는 의외로 빨리 찾아왔습니다. 한재민이 학회 참석차 제주도에 가게 된 거예요. 서연은 동행하지 않았죠. 나는 같은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로 향했습니다. 호텔 로비에서 우연을 가장해 그를 만났어요. 어머, 박 선생님이시네요. 여기서 만나다니 신기해요. 그의 미소는 여전히 밝았지만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었습니다. 스트레스 때문만은 아닌 것 같았어요. 저녁이라도 같이 하시겠어요? 혼자 오셨다면. 내 제안에 그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수락했습니다. 아마 외로웠던 모양이에요. 호텔 레스토랑에서 마주 앉아 식사를 하며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눴죠. 서연 이야기가 나왔을 때 그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요즘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예민해졌다고 할까? 결혼 준비하면 여자들도 스트레스를 받죠. 긴장감 때문에. 내가 애둘러 말했지만 속으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서연이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한 거라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신호였어요. 식사가 끝날 무렵 나는 준비한 USB를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한재민 씨, 이걸 꼭 보셔야 할 것 같아서. 혼자 계실 때 보세요. 이게 뭔데요? 제 아들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알아야 할 진실이 담겨 있어요. 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뭔가 느꼈을 거예요. 하지만 USB를 받아들었죠. 내가 자리를 뜨려는데 그가 물었습니다. 왜 저한테 이러시는 거죠? 돌아보니 그의 눈에 두려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이미 어느 정도 눈치채고 있었던 것 같았어요. 나는 진심을 담아 말했죠. 당신이 제 아들과 같은 길을 가지 않길 바라서입니다. 호텔을 나오며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총총한 제주의 하늘이 아름다웠지만 내 마음은 무거웠어요. 한재민이 진실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리고 시간은 충분할까? 서울로 돌아온 다음 날 수진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서연이 수상한 물건을 샀어. 해외 직구 사이트에서 뭔가 주문한 것 같은데.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설마 또다시.
한재민이 USB를 보고 어떤 반응을 보일지, 그리고 서연이 어떻게 나올지. 모든 것이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안개 속이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5번째 희생자가 나오기 전에 새벽 3시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한재민의 이름을 보는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박 선생님. 믿을 수가 없어요. 조화기 너머로 들리는 그의 목소리는 그 느낌으로 떨리고 있었어요. USB를 본 것이 분명했죠. 나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앉았습니다. 한재민 씨, 지금 어디 계세요? 로펌 사무실이에요. 서연이. 그 사람이 정말. 말을 끝맺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나는 옷을 입으며 재빨리 말했어요. 절대 집에 가지 마세요. 제가 지금 가겠습니다. 로펌으로 가는 내내 불안감에 시달렸습니다. 한재민이 서연에게 뭔가 내색이라도 했다면. 하지만 그는 똑똑한 남자였어요. 변호사라는 직업이 괜히 있는 게 아니었죠. 사무실에서 만난 한재민의 모습은 처참했습니다. 부은 눈, 창백한 얼굴, 그리고 미세하게 떨리는 손. 내가 건넨 따뜻한 차를 두 손으로 감싸 쥐고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그가 입을 열었어요. 어제 집에 갔는데 서연이 또 약을 주더라고요. 피로회복제라면서.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벌써 시작된 거였어요. 나는 그의 가방을 가리켰죠. 그 약 가지고 계세요? 한재민이 떨리는 손으로 약병을 꺼냈습니다. 겉보기엔 평범한 영양제 같았어요.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죠. 그 안에 죽음이 들어있다는 것을. 이걸 경찰에 가져가야 합니다. 그리고 한재민 씨가 직접 신고하셔야 해요. 하지만 증거가 될까요? 이것만으로는 부족해요. 나는 수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새벽이었지만 그녀는 바로 받았어요. 우리의 계획을 간단히 설명하자 그녀가 말했죠. 30분 안에 도착한다. 절대 움직이지 마. 기다리는 동안 한재민은 떨리는 목소리로 더 충격적인 사실을 털어놨습니다. 제 보험금이 6억이더라고요. 제가 서명한 기억도 없는데 아마 술에 취했을 때. 6억. 예상은 했지만 직접 듣으니 치가 떨렸어요. 금액이 점점 커지고 있었죠. 1억 5천, 2억, 2억 5천, 3억, 그리고 이제 6억. 이 악마 같은 년의 욕심은 끝이 없었습니다. 수진이 도착했을 때 그녀의 표정은 심각했습니다. 몇 명의 사람들이 함께 왔는데 놀랍게도 그 중에는 경찰 특수팀도 있었어요. 사실 너희가 모르는 게 하나 있어. 경찰도 계속 수사 중이었어. 다만 증거가 부족했을 뿐이지. 수진의 설명에 따르면 서연의 연쇄살인 패턴이 이미 경찰 내부에서도 주목받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 증거가 없어 움직이지 못했던 거였죠. 한재민의 신고와 약물 증거, 그리고 우리가 모은 자료들이 합쳐지면 충분했어요. 한재민 씨,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담당 형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평소처럼 행동하셔야 해요. 서연이 눈치채면 안 됩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녹음을. 녹음이요? 한재민이 물었습니다. 형사가 고개를 끄덕였죠. 위험한 일이었지만 그는 단호하게 답했어요. 할게요. 더 이상 희생자가 나오면 안 되잖아요. 다음 이틀간은 긴장의 연속이었습니다. 한재민은 평소처럼 출근하고 서연과 저녁을 먹고 아무 일 없다는 듯 행동했어요. 하지만 그가 차고 있는 스마트워치는 모든 대화를 녹음하고 있었죠. 그리고 운명의 날이 왔습니다.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한재민이 서연과 함께 병원 건강검진을 받기로 한 날이었어요. 우리는 병원 주변에 배치되어 있었고 경찰도 대기하고 있었죠. 오전 10시 서연과 한재민이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나는 병원 카페에서 신문을 읽는 척하며 그들을 지켜봤어요. 서연은 여전히 다정한 약혼녀 연기를 하고 있었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죠. 뭔가 계획하고 있는 눈이었습니다. 검진이 끝난 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서연이 갑자기 한재민을 데리고 병원을 나가려 한 거였죠. 계획에 없던 행동이었습니다. 무전기에서 긴급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목표물이 예정에 없던 이동을 한다. 모든 팀 대기. 하지만 한재민이 기지를 발휘했습니다. 화장실에 가겠다며 시간을 벌었죠. 그 사이 우리는 재배치를 완료했어요. 그때였습니다.
서연이 주차장에서 누군가와 통화하는 모습이 포착된 거예요. 수진이 보낸 녹음 파일을 들어보니 충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끝낸다. 병원에서 사고로 위장하면 돼. 엘리베이터 고장 사고는 흔한 일이니까.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오늘이었어요. 바로 오늘 한재민을 죽이려는 거였습니다. 더는 기다릴 수 없었죠. 지금이다. 모든 팀 진입. 경찰이 일제히 움직였습니다. 나도 뛰었어요. 주차장으로, 서연이 있는 곳으로. 거기서 본 광경은 평생 잊을 수 없을 거예요. 서연이 한재민에게 뭔가를 먹이려고 하고 있었던 겁니다. 화장실에서 나온 그를 주차장 구석으로 끌고 가서 경찰이다, 손들어. 경찰의 외침에 서연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녀의 눈이 나와 마주쳤어요. 그 순간 그녀의 눈에서 본 것은 놀라움도 두려움도 아니었습니다. 분노였어요. 계획이 틀어진 것에 대한 순수한 분노. 체포되는 순간에도 서연은 웃고 있었습니다. 수갑이 채워지는 손목을 내려다보며 낮게 중얼거렸죠. 어차피 증거는 없어. 다 추측일 뿐이야. 하지만 그녀의 자신감은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경찰이 그녀의 오피스텔을 수색한 결과가 충격적이었으니까요. 그곳에서 발견된 것들은 상상을 초월했어요. 여러 종류의 독약, 위조 서류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것은 타겟 리스트였습니다. 노트에는 남성들의 사진과 정보가 빼곡했어요. 이미 죽은 4명에는 빨간 X 표시가, 한재민에게는 파란 동그라미가, 그리고 아직 이름을 모르는 남성 15명의 사진이 더 있었죠. 다음 타겟들이었습니다. 재판은 많은 관심 속에 진행되었습니다. 나는 매일 법정에 앉아 그 악마의 얼굴을 지켜봤어요. 증언대에 선 한재민의 용기, 전 남편들의 가족이 흘리는 눈물, 그리고 마침내 내려진 판결. 피고인 박서연에게 사형을 선고한다. 판사의 선고가 울려 퍼지는 순간 나는 지혜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턱시도를 입고 행복해하던 그 마지막 미소를. 눈물이 흘렀어요. 복수가 끝났다는 안도감과 여전히 아들을 되돌릴 수 없다는 슬픔이 뒤섞여서. 재판이 끝난 후 나는 지혜가 잠든 곳을 찾았습니다. 겨울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는 오후였어요. 묘비 앞에 꽃을 놓으며 속삭였죠. 지혜야, 엄마가 약속 지켰어. 그녀는 이제 평생 세상에 나올 수 없어. 바람이 불어 꽃잎이 흩날렸습니다. 마치 지혜가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강우진 씨 아버지, 이준호 씨 아버지, 김태준 씨 조카, 그리고 살아남은 한재민까지. 우리는 함께 해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의 공허함은 여전했어요. 정의는 실현되었지만 내 아들은 돌아오지 않으니까. 그래도 이제는 조금 숨을 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더 이상의 희생자는 없을 테니까요. 묘지를 나서며 뒤를 돌아봤습니다. 석양에 물든 지혜의 묘비가 평화로워 보였어요. 이제야 편히 잠들 수 있겠지. 내 사랑하는 아들아. 이 이야기가 재미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